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승수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 수집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최근에 제가 청주까지 가서 했던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상대방 변호사님이 마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더라고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송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송달이 문제가 있다, 이런 송달은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고, 이러한 판례를 제가 한번 사례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례 보시면 그런 사안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 고덕에 있는, 요즘 평택 고덕에 신생 오피스텔이 많죠. 이런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 사건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당되는 사건의 그 현장을 그대로 제가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추측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평택 고덕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평택 고덕에 자문하고 소송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 사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평택 고덕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단 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 수입 통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사례화된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 등기 우편은 비싸잖아요. 비용이 일반 우편보다 비싸기 때문에, 게다가 평택 고덕과 같은 신생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적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뭐 많게는 몇천 세대까지도 가는 곳도 있고, 적게는 몇백, 많게는 천 세대가 넘어가는 세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세대마다 등기 우편을 보내면 이게 비싸잖아요. 이 등기 우편 발송 비용만 몇백만 원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좀 아끼고자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우편 영수증이 나오겠죠? 이 영수증에 몇백 통 보냈다는 그 통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수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누구누구에게 발송됐는지 또는 도달이 됐는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거는 송달도 안 된, 이런 발송도 못 믿겠고 송달도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수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이런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입니다. 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집회 수입 통지를 위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집합건물법 34조예요. 이 34조에는요, 총 5개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 3항, 그 다음에 4, 5항, 이렇게 수입 통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수입 통지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적시해서 나열한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집회 수입 통지 관련된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서 여기에서 집회 수입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즉, 어떤 우편 방식으로 이런 집회 수입 통지서를 보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승소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일단은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본 볼게요. 이 법 규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조 집회 수집 통지를 위해서는 제1항 이런 과이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점유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집회 수집 통지 관련된 일주일 전 통지해야 된다.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어떤 규약 보니까 이런 기간이 14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2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5일 정도, 통지 기간을 5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규약은 14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요, 규약으로 14일 되어 있으면 이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규약에 14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위반되는 것이에요. 법 위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따라서 그 규약은 존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이 공유자의 경우 말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요 37조 2항, 이게 뭐냐면 37조 2항, 법 37조 2항에는요 공유자일 경우에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서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실 때 제가 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이 공유자 중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정서를 제가 첨부해 드려요. 그래서 공유자 같은 경우는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자를 서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공유자 A, B가 있을 경우에 나의 이 의결권 B가 A에게 의결권 행사하도록 그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그분에게 만약에 그런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 중 누구에게도 통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둘 다 모두에게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항 보실게요. 제1항의 통지, 이런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즉 당의 건물이죠. 당의 건물 거기에 있는 우체통, 그 장소입니다. 우체통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 보통 2, 3일입니다. 2, 3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이 3항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달리 운영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판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전유 부분에 있던 장소, 즉 해당 건물 우체통에다가 다 발송해 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해당 건물에 구분 소유자가 안 살아요. 임차인 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자한테 온 우편물을 본인이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송달이 안 돼요. 대부분 미송달로 대부분 받질 않습니다. 이 과이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받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송달 불능됐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일반 우편으로 보냈으면 또 모르는데 등기 우편 잘한다고 해서 등기 우편 보냈는데 이 등기 우편 특징은 뭐냐면 수령했는지 받았는지가 밝혀지잖아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등기 번호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미송달이에요. 보통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걸로 다 미송달 돼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소집통지서가 무효로 봅니다. 이 소집통지가 안 됐다고 봐요. 이런 소집통지가 안 된 그 집회는 집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결국은요, 이런 경우에 제가 거의 처음 할 때, 한 10년 넘었죠. 처음 이거 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미송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미송달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등기부에 있는 주소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있는 주소로 보내버리니까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 법하고 다르지 않느냐, 법하고 달라서 전유부분 발송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낸 거 문제없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여러 번 판례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하고 지금 실무 그리고 판례 이게 좀 다릅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고지고대로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즉 당의 건물에 발송했다가 대거 송달 불능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을 해버려요. 이 경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사항입니다. 건물 내 주소를 가지는 구분 소유자 또는 통지상소 제출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가름, 즉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게 구분 소유자가 자기 어디로 보내주세요, 발송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한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송달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규약은 적법한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규약에 이런 규정을 정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건물에 규약도 없는데 여러 장소에다가 덕지덕지 소집통지서를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가름이 안 돼요. 대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건물 장소에다가 이런 규약도 없는 건물인데 건물 장소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놓고 우리 소집통지 의무 다 했다. 즉 34조 집합건물법 34조 제4항에 따라 가지고 소집통지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폐수했어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조항은 규약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병행해줘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소집통지서도 보내고 그리고 건물 내 게시도 하고 이렇게 둘 다 하도록 해놓을 뿐이지 소집통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건물 내 게시만 하도록 되는 거 이거 유효하다고 만든 규약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도 실무하고 좀 매칭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5항은 이거는요. 회의 목적 사항이 만약에 여기 보시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이런 재건축이나 고용부분 변경 이런 것인데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고용부분 변경이나 아니면 재건축 이런 사안만 타이틀만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 내용을 상세히 적으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 법의 태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관련 집회 소집 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통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했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나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이런 소집 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 특히 어떤 우편 수단으로 통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판례는 소집 통지를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 발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발송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카카오톡이나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채팅방 요즘 전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채팅방 등을 통해 가지고 소집 통지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카카오톡이나 밴드,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공지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판례에서 딱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인정해 주긴 했는데요. 딱 한 번 사례 외에는 대부분은 이런 딱 한 번 카카오톡으로 한 공지 인정한 판례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인정됐지만 유일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송
발송한다는 이게 보통은 우편 발송을 말하는 거잖아요. 발송이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서면 통지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것을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판례도 일반 우편을 통한 통지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우편 문제 없다, 이런 거 많아요.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요즘은 준등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준등기는, 등기는요, 발송을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이걸 회수해 가지고 오잖아요. 준등기는요, 이거는 상대방이 회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놓고 옵니다. 즉, 이 준등기 자체가 우편물 접수해서 배달 전 단계까지는 등기 우편인데 수취함에 넣어버리면 그때 그냥 배달 완료한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준등기로 많이 합니다, 요즘엔요. 비용도 등기보다 저렴하고 해서 요즘에는 일반 우편 하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준등기로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반 우편이 위협하지 않아요. 일반 우편도 괜찮다. 하지만 최근에는 준등기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꾸 일반 우편 보내니까 말이 많게 되니까 조금 더 비용을 쓰셔가지고 준등기를 보내시는 것, 이것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저 등기 같은 경우는 송달시킨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완료가 아니라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폐문 부재, 이렇게 해서 송달이 안 돼 버리는데 준등기는 일단은 송달까지는 다 돼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준등기를 많이 활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 수입 통지서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